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8월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영향을 증시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영향 때문인지 9월 중에는 테이퍼링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 지수는 어떻게 맞췄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상승하면서 마감한 뉴욕 시장이었는데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1%가 빠지면서 35,369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03% 소폭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53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 0.21%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5,363선의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엇갈리면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 계속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장세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내림세를 나타나고는 있지만 지금 아직도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 살펴보시면 1,3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수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지금은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던 우리 시장이 다시 또 소폭의 강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우리 코스피 시장은 0.05%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3,202선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0.17%의 강보 합세를 보입니다. 1,055선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를 보시면 0.25%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420선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시면 382종목, 한 종목은 오르고 있지만요. 반면에 448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625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689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106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326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만이 485억 원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물량도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599억 원, 기관 투자자는 20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개인 투자자는 85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0.91%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47%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이 지금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언택트 관련된 두 종목은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카카오뱅크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상황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 지금 4%대 약세를 보이면서 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77,500원, 4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KC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는 지금 12%대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43만 2천 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슈를 짚어보시면 스판덱스와 실리콘 부문에 대해서 증권가시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은 더 좋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대 급등 양상 펼쳐주면서 16,75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6불화 인산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역시나 시총 2위 자리를 두고 쟁탈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와 에코프로비행 시총 차이를 두고 지금 계속 시총 2위 자리 두고 계속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HLB가 시총 2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오전 시간을 지나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오후 시간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0.4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6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델타와 람다 변이까지 찾아내는 진단시약을 개발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점을 호재로 받고 주가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추럴 엔도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백수 사태에 휘말렸던 내추럴 엔도텍이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되면서 거래 재개가 된 첫날인 오늘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주가 지금 살펴보시면 장대 양봉 형성해 주면서 6,56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G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우리나라 통신 장비주들이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종목을 좀 짚어보시면요. KMW는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5,500원, 5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살펴보시면 5.46%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19,3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보겠습니다. 7%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435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는 마이코박테리아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2.3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지금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73,3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 업종에서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잘 가고 있는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KCC가 가장 큰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요. 12%대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와 전기가스업, 철강, 금속, 비금속 광물에서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업종에서 3%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카카오뱅크에서 급락 양상이 펼쳐지면서 은행 지수의 하락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서비스업, 금융업, 의약품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장비 업종에서 3%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KMW가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8.68%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와 기타 제조, 기계 장비,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시면 디지털 콘텐츠 업종에서 1%가 넘는 하락률이 관찰이 되고 있는 가운데 드래곤플라이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4%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약과 운송, IT 소프트웨어, SBC, 오락 문화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요. NC소프트와 LG전자, SK텔레콤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뭐 하고 오셨어요? 유튜브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뭐 보셨어요? 뭐 이것저것 네. 전부 다 주식뿐만 아니라 전부 네. 다 많이 보고 또 잘 되는 것도 보고 또 잘 안 되는 것도 보고 특이한 건 유튜브가 또 잘 되다가 또 안 되는 채널도 있더라고요. 잘 엄청 잘 되다가 안 되는 데도 있고 예전에 그 키즈 채널 있잖아요. 네. 키즈 채널 있었는데 그 애들 나와서 하는 거는 엄청 잘 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유튜브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즘 또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흥망성쇠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네. 보내고 오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주식 공부를 좀 많이 하다 왔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눈길이 갔던 게 네. 바이오 기업들에 좀 눈길이 이번엔 가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면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10년 뒤를 먹거리 네. 하는 게 이제 바로 바이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또 바이오의 강자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강자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삼성에서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분야를 낙점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도 뭐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하는 거가 이제 중점이었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는 10년, 20년 뒤에는 바이오 쪽으로 좀 해서 나라의 이 국가의 기본 산업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이제 삼성그룹의 목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년간 240조를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에 또 그 중에서도 바이오 쪽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또 투입을 하거든요. 삼성그룹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따라서 돈이 흘러가는 곳이 또 미래 먹거리 바이오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도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또 특허 이런 만료되는 부분들을 또 먼저 선점하고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 산업의 중심을 좀 다투면서 같이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는 뭐 기존의 이제 뭐 산업들도 잘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또 잘 될 것이다. 바이오는 또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흥망성쇠를 타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인간이 나중에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생명의 연장, 꿈 이런 것들을 가장 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이오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뭐 다른 산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산업들은 약간 대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대체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가 뭐 전기차로 대체된다던가 뭐 삐삐는 핸드폰으로 대체된다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그 MP3는 CD 플레이어도 결국 핸드폰으로 다 대체된 거죠. 핸드폰으로 대체돼서 이제 핸드폰 음악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산업은 자꾸 이렇게 대체되는 것이 나오는데 인간의 생명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뭐 인간이 그냥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딱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년 뒤, 또 20년 뒤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명예회장은 지금 비전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좀 보여줄까요? 이번에 또 서정진 명예회장이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이런 것들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전 로드맵 2030 비전 로드맵입니다. 네. 그러니까 2030이니까 10년 뒤를 내다본 거죠. 10년 대계를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타나고 뭐 그에 앞서 2019년 5월에도 2030년까지 성장 로드맵을 발표를 한 바 있어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의 목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2030년까지 약 40조 원의 재원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40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금액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최근에 또 삼성그룹에서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그것과 또 비교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투자금의 액수가 통 큰 투자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글로벌 의약품 시장 선두주자로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4차 산업 이런 헬스케어 산업까지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업그레이드 발전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그 기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기구, 도구, 의학 도구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MRI 기계라던가 뭐 CT 촬영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점들을 좀 다각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또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 면역 항암제에 대한 시장도 진출하면서 마케팅과 세일즈 강화에 나선다라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부를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신약 개발 사업을 위해서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올해 초부터 해서 이 건립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생명공학 이런 연구소를 시설을 더 확대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은 이 연구 개발 R&D 쪽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21%가량 투자한다고 밝혔었는데 이런 점들을 앞으로도 더 확대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계속해서 돈을 꾸준하게 투자하고 연구 개발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한 앞으로의 비전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치료제 시장을 보고 좀 앞으로의 투자 계획 이런 걸 좀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공장 증설도 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공장을 계속 늘려 나갑니다. 공장 바이오 의약품 CDMO 공장을 3개 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현재 건설 중인 4공장이 완공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능력이 62만 리터로 세계 1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급 능력이 1위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에서 이제 밀어주는 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죠. 돈이 많아서 이쪽으로 공장 증설은 계속 꾸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DMO 분야에서 앞으로도 5공장 6공장까지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게 4공장까지만 완성돼도 세계 1위 공급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5공장, 6공장도 지금 계획 중이니까 굉장합니다. 굉장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려고 지금 압도적인 1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예전에는 뭐 회계 부분 이런 점들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이런 환골탈퇴, 쇄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또 돈이 많다 보니까 공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서 생산력에 대해서는 뭐 누가 이렇게 토를 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생산을 엄청나게 또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죠. 제조업처럼 바이오도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생산력이 부족하면요.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물량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력에 있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확실히 압도적이다. 그리고 향후 연구개발에 대한 매출 대비 비중, 퍼센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확연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연구 개발은 더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생산력은 지금 당장 수주가 나왔을 때 그걸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생산력은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난 이런 공장 기계들을 마련하고 잘하고 있다. 라는 거고 2030년까지도요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라고 삼성바이오도 계속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10년간 포부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럼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좀 약간 다르게 움직였어요. 두 주가가 다르게 움직였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2월, 작년 12월까지 좋다가 계속해서 눌렸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계속 올랐어요. 한번 차트 한번 화면에 보실까요? 보시면요, 계속 올랐어요, 그냥 이거. 이거는 그냥 뭐 계속해서 좋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400까지 코스피가 무너졌을 때가 이때죠. 이때가 이제 3월이에요. 3월. 근데 그 전도 가뿐하게 넘어섰고, 그 가뿐하게 넘어섰는데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8월까지도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었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좀 약간은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셀트리온은 이렇습니다. 셀트리온은 작년 12월까지 코로나 시대에서 올랐다가 그 뒤로는 계속 빠짐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이 보시면요, 121선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또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을 메꾸는 과정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 지금 더 매력도가 높아 보입니다. 셀트리온의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저는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더 잘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완전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10년, 20년 단위로 보면요, 이런 차트의 기울기나 이런 갭을 메꾸고 뭐 이격도, 뭐 그리고 괴리율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10년, 20년 장기로 보면요, 둘 다 올라갈 겁니다. 둘 다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차트를 본다는 건요, 결국 단기나 아니면 중기 정도를 맞추고자 시기를 좀 더 빨리 맞추고자 남들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건데, 10년, 20년 단위로 본다면은 둘 다 뭐 잘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워낙에 또 돈이 많은 기업들이고 국가의 이런 기간 산업을 먹여 살리는 바이오 기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좀 걱정 안 하고 가져갈 수 있겠고, 앞으로 한 3년 이내로 보면요, 셀트리온이 약간 가격적인 매력도가 더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산업을 주도한 두 기업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펴봤습니다. 두 기업 모두 앞으로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지금의 가격적인 매력도는 셀트리온이 조금 더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P가 현대차 그룹의 신용등급 전망을 조정했다고요, 전문가님? 네, 이 현대 그룹들이 대부분 지금 신용 등급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저희 자동차 3인방이죠. 여기 다 신용 등급을 원래 부정적이었는데 안정적으로 조정을 했다. 야, 그동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신용 등급이 기존의 BBB 플러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BB 플러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점들은 좀 유지가 됐는데 신용 등급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또 뜻깊은 거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BB 플러스 그리고 현대제철, 결국은 자동차를 만들 때 철을 제공해서 철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발이 맞아야 되죠. 손발이 갑자기 현대제철에서 이기적으로 가격을 확 올린다 그러면 자동차 수급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뭐 괜찮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BBB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요, 아직 A가 안 됐다는 겁니다. A가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지금 신용등급을 좋게 책정한 건 아닙니다. 네. 좋게 책정은 아니고 그냥 기존에 좀 안 좋게 보던 애들을 그럭저럭 이제는 좀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라고 S&P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P는 미국의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그 S&P 500 네. 그거 신용 회사죠. 신용 평가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무디스라던가 이런 S&P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신용 평가 회사로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신용을 등급을 매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기아차와 그리고 현대차 이쪽을 그나마 좀 괜찮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의 상황은 아직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중국 시장에서요. 지금 중국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불확실성이 아직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중국에 워낙에 또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근데 이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수소 전기차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 로봇공학 등의 이런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견조한 앞으로의 현금 흐름이라던가 수익성을 중국에서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근데 중국도 사실 인구가 많은데 중국 자체적으로도 뭐 자동차도 만들고 하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더 혁신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우려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신용 등급을 상향한 점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던가 원가 마진 개선율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제네시스와 관련해서는 전동화 전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2030년부터 제네시스를 전동화 차량만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그러면 지금 현대차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현대차는 기존에 이제 현대차 그 H도 떼버리고 그 마크도 떼버리고 제네시스만의 마크를 만들었잖아요. 그 날개 달린 거 이렇게. 그만큼 이제 애착이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거를 프리미엄 브랜드, 명품 브랜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야망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전동차만 만들겠다고 하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전기차에 대한 흐름 이런 점들이 시대를 바꾸는 뭔가의 산업의 이런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차, 전기차로만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친환경차죠. 친환경차라서 친환경차로서 국가 정책 산업과 맞물려 떨어지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고 2030년까지 8대 모델 라인업을 완성해서 연간 40만 대 판매를 달성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뭐 전동차로 바뀐다고 해서 수익성이 확 좋아진다 이렇게는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뭐 전기차 판매를 늘린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기존에 이런 것들이 가솔린 차가 더 싸게 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선 정부 정책과 맞물려 떨어지는 건데 이게 막 수익성이 극대화 아니면 성장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산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국가 보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앞으로의 산업이 그 자율주행차가 기존의 가솔린 차량보다는 전기차 쪽에서 더 잘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기기적인 성능이. 가솔린 차는 아무래도 기름으로 가는 건데 기름으로 가는 차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잘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에서 1위잖아요. 네. 전기차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모든 사물을 가늠하죠. 예전에 보니까 테슬라 차량 타고 막 술 마시면서 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경찰이 발각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린 거죠. 근데 지금은 불법이니까 걸려서 뭐 벌금을 물고 뭐 면허가 정지됐는데 실제로 자면서 가는 사람, 술 마시면서 가는 사람, 운전석에 없는 사람까지 운전석이 없고 뒷좌석에 앉아서 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테슬라 차량에서 발각됐는데 그게 이제 고속도로 달릴 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고가 안 났어요. 사고 나는 차량도 있는데 안 났는데 경찰이 뭔가 수상해서 쫓아가서 잡으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없네. 근데 이제 자동으로 가고 거의 지금 자율주행 기능이 뭐 3단계다, 5단계가 이제 최고 단계인데
뭐 테슬라 쪽에서는 3단계다, 2단계다 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완성이 돼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95%가 완성된 것 같아요. 이제는 운전 안 해도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가고 고속도로도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책임 소재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은 테슬라 회사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법률적인 윤리적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테슬라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테슬라가 잘못 만들었다. 이러니까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반자율주행으로 3단계 정도에서 머무르는데 이런 기준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만들고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회사가 괜히 사고 나서 자기가 다 책임을 떠안을 필요는 없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자율주행차 지금 기술이 상당합니다. 네. 현대 기업이 현대차가 그 글로벌 이 자율주행 협회 이런 데 나가잖아요. 그럼 진짜 발달된 기술.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다음이 현대차의 기술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거의 학회에서 막 그런 식으로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발달되는 데서, 이런 산업적, 시대적인 흐름을, 궤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 있는데, 전동화를 전환한다고 해서 그것이 명백한 뭐 수익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은 확실히 미래차로서의 선두주자로서 판매량 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추이가 요즘에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저는 현대차 주가는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요 그러니까 많이 눌려 있었죠. 네. 1월 달까지 좋았다가 지금 뭐 힘을 못 써가지고 근데 저는 현대차도 있고 현대차 우가 있는데 현대차 우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당을 잘 주거든요. 배당 많이 줘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괜찮습니다. 현대차 우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배당 좀 많이 주는 기업이었고, 또 이게 또 이렇게 현대차는 현대모비스가 또 많이 갖고 있는데, 꽤 많이 갖고 있어요. 29%. 외국인 지분율도 괜찮고,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 자사주도 있고,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 기업이고, 매출도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매년마다 올라가죠. 매년마다 올라가고 있고 성장성이라던가 앞으로의 뭐 시대 흐름 부채가 약간 있긴 한데 178% 근데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닌데 유보율이 워낙에 5,000%로 많고 하니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 주가가 화면 한번 보시면요. 1월에 가장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많이 눌려 있거든요. 이거 현대차 우입니다. 네. 한 8개월 동안 그냥 내리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현대차가요 전 세계적으로 입지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굉장히 예전에는 이제 중저가형 차량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요. 지금은 이제 제네시스를 필두로 해서 약간 명품 차량처럼 점점 이미지 브랜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요.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예전에 저 그거 봤었는데 그 분노의 질주 막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분노의 질주 시리즈 다 봤거든요. 영화. 8편, 9편까지. 근데 그런데 보면요. 그 명품카가 많이 나와요. 명품카가 많이 나오는데 가끔 현대차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분노의 질주 1, 2 그러니까 굉장히 몇 년 전 그러니까 10년도 전에는 현대차가 약간 중저가형 막 우습게 보는 그런 멘트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 분노의 질주는 레이싱 이런 것처럼 막 그러면서 전투하는 영화니까. 근데 최근의 흐름 보면요. 굉장히 또 현대차를 또 좋게 평가해줘요. 그래서 앤트맨 영화 이런 데 보면요. 마블 영화 이런 데서 현대차 막 타고 가는데 엄청 빨리 달려요. 다른 차량보다 현대차가 제일 빨라. 그러니까 거의 현대차를 그냥 완전 카 레이싱 차처럼 지금 뭔가 이렇게 변모하고 있어요. 외국 영화들에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막 이런 멘트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분노의 질주에서 제가 기억나는데 아니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현대차나 타라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했었어요. 어. 그 굉장히 그 보면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 벌써 10년도 전의 일입니다. 근데 너는 별거 아니니까 현대차나 타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영화에서 달리면 현대차가 제일 빨라요. 막 그런 막 분노의 질주를 하고 도시를 질주하는 현대차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이 명품 차량으로 현대차가 거듭나고 있다. 또 자율주행 기능에서 확실히 이 전 세계 장악을 하고 있는 게 현대차가 된다라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현대차가 지금 8개월 동안 눌렸는데 회사 매출은 올라가니까 현대차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S&P가 현대차 그룹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이제 다른 이슈들도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제이린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LG전자 오늘 반등 나와주는데 계속 올라갈까요?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LG전자 오늘 15만 1,000원에 시작해서요. 지금은 14만 8,000원,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애플카와 협력해서 애플과 접촉하고 있다. 애플카, 그렇죠. 소식이 나왔죠. 애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애플 이슈는 정말 오래된 이슈입니다. 네. 이거는 올해 초부터 말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애플 쪽에서 안 한다라고 해서 약간 무산됐던 그런 비운의 이슈였죠. 그래서 뭐 이쪽으로 만든다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LG전자와 접촉을 했다라고 외신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LG전자와 애플카 만드는 강력한 후보 중에서 이제 전기차 이런 쪽으로 LG전자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었죠. 네. 저번 주 9월 3일 날 크게 이제 올라와서 10%나 올랐습니다. LG전자 입장에서 10%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런 대형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애플이 애플카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서 일본 이런 것들을 기업 도요타도 방문하고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후보 중에 하나예요. 이 확정됐다 이게 아니라 후보 중에 LG전자도 있고 도요타도 방문하고 SK그룹과도 뭐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또 LG전자에서 또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 그러면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네. 1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플이 이제 핸드폰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 애플의 스마트폰 자체의 그런 AI 기능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능들을 자동차에 접목을 시키는 거죠. 자동차에 탑재를 해서 이제 정말 그 자율주행차 엄청난 그런 것들로 또 전기차로 해서 2024년, 2025년까지 애플의 전기차 시장이 유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시장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에서는 계속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은 지금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이제 스마트폰만 만드는 네. 그것만 있지 아이팟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 라인 공장은 있는데 전기차 생산 라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애플이 혼자서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 수는 없다. 뭐 기술력이 없으니까 스마트폰 기술력은 굉장히 높지만 근데 그거를 하려면 누구랑 손을 잡고 뭔가 조언을 받아야 되죠. 조언을 받는데 여기서 위탁 생산 업체, 그러니까 많은 공장을 확보했던 위탁 생산 업체가 LG전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것들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가요 애플과 과거의 이 협력 역사를 좀 살펴보시면요 좀 깊은 편입니다. 깊은 편이라서요. 이런 것들이 5년 전에 애플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타이탄과 관련해서 LG그룹이 초기부터 5년 전부터 협력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금 당장 막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 5년 전부터 뭔가 이 관계를 쌓아왔어요. 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더 깊어지지 않겠나라는 것들이 지금 일각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뭐 기아랑 애플이랑 뭐 협력해서 뭐 애플카 만든다 이랬는데 결국은 또 뭐 없던 일처럼 돼버리고 뭐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아 막 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막 그거 다 반납했잖아요. 반납하고 다 떨어졌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슈 하나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LG전자의 좀 본연의 가치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전 제품을 파는 거 이런 판매량이라던가 뭐 TV 판매량 또 냉장고 판매량 이런 점들 AS라던가 이런 점들의 본연의 가치를 좀 더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LG전자는 애플과의 협력 이거 말고도요 원래 본연의 가전제품 시장에서 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판매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가요, 매출 보시면요, 매출 이거 한번 화면 보시면요, 네. 2020년에 한, 이렇게 해서 63조 가량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들이 2021년 12월 말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71조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거죠.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3조 1천억 원대였는데, 이것이 4조 7천억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자본 유보율도 1000% 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좋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LG전자가요 굉장히 또 괜찮은 회사예요. 저렴하고 PBR도 1.79 뭐 이렇고 뭐 상당히 쌉니다. 지분 상황들도 다 괜찮아요. 외국인도 많이 31% 이상 있고 LG도 33%, 뭐 국민연금도 9%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주가 상황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1월 이후로 계속 눌렸잖아요. 이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1월 이후로 계속 눌렸던 거. 그러다가 이제 한 10% 올랐는데 여기서 급등 나왔었는데 이거 뭐 그렇게 큰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올라간 거 치고는 굉장히 크죠. 하루 만에 올라간 거 치고 큰데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면요. 아직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LG전자 같은 경우는 호재도 호재고 기존의 가치도 괜찮은 아주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매출도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고 해서 보유해서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 애플과의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자체의 가치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LG화학입니다. LG화학, 네. LG화학이 이제 드디어 반등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등해야죠.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반등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GM 사건 때문에 리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죠. 급락을 했었고 이제 LG화학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많았고요. 네. 뭐 삼성 SDI와 시가총액 경쟁에서 삼성 SDI가 더 위로 치고 올라가고 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 이 배터리 업체에서 1위 자리를 내줘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매력이 넘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는요, 솔직히 이게 저평가주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성장주였죠, 성장주. 고평가 성장주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지금 저평가주가 됐어요. 저평가주가 됐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요. LG화학도 좋고, LG화학우도 좋아요. LG화학우가 더 좋아요. LG화학우는요, 배당이 3% 가까이 줍니다. 야, 이거는 완전히 저평가 고배당주가 돼버렸어요. 원래 LG화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이런 기업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그냥 밸류에이션 측정상이나 아니면은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PBR도 1.29고, PER도 6.19예요. 우선주 기준에서. 우선주랑 보통주랑 약간 PBR, PER 다르거든요. 우선주에서 PBR이 1.29, PER이 6.19. 야, 이건 굉장히 싸다. 왜냐하면 LG화학이 제가 봤을 때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지켜봤었는데 LG화학은요 보통 한 PBR이 3을 항상 넘었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주로서의 그런 배터리 산업 이런 것들로 했는데 지금 최근에 악재가 터지면서요 저평가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배당주가 돼가지고요. 주가 떨어지면 배당은 기존대로 꾸준히 실시하면요 고배당주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배당을 줄이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GM 이 리콜 물론 이걸로 악재긴 하지만 GM만 LG화학이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들의 배터리를 또 공급하고 있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요 또 바이오 디젤 전문 기업인 단석산업과 손잡고 바로 수소화 식물성 오일 생산을 위한 합작 공장도 세우고 새로운 신사업들을 계속해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요 진짜 전 대단하게 보는 게 이 바이오 쪽으로 뛰어들었잖아요. 이 완전히 배터리 산업하고 완전 다른 건데 바이오 쪽으로도 지금 뭔가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친환경 재료라던가 바이오 쪽에도 강력하게 또 돈을 투자하고 있어서 이쪽도 근데 심지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발만 걸쳐놓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익성이 나오고 아주 이 바이오 업계에서도 LG화학의 이런 바이오 산업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이 이제는 한번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거 양봉 2개 나왔거든요. 이제 여기 저점에서 그러네요. 2개 나오고요. 크게 보시면요, 이거 지금 1월 이후로 계속 눌렸잖아요. 1월 이후로 눌리다가 최근에 GM 때문에 더 떨어졌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같고 LG화학 우가 더 매력적이에요. LG화학 우는 이제는 진짜 32만 원 선에서 저점에서 튀고 올라서 34만 원인데요. 이거 굉장합니다. 저는 한 40만 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LG화학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LG화학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반등할 때가 맞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LG화학 우선주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지금 또 다시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양대시장은 강보 앞세를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14%의 강세를 보이면서 3,205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07%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054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의 분위기도 살펴보시면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강보합세를 보입니다. 0.29%의 강세를 보이면서 3,592선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후 시간대도 빨간불을 켜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